여장님과 부의원 김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 맞으십시오. 네, 우리 멋진 구로고등학교 학생만큼 굉장히 멋있게 우리 관내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영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우리 구로고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로 열광적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우리 부의원, 이제 한 분은 부의회 의장님이시고요. 남자분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저 뒤에 빨간 옷 입고 오신 우리 김준희 의원님은 여러분하고 동창생, 남미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창생 부모님이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 우리 구로구의 살림살이를 살고 있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네. 어떻게 잘 지내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네? 알바해요? 어디서? 네? 어디? 크게 일어나서 얘기해봐요. 일어나서. 그럼. 네. 네. 일어나서. 크게. 빵집에서 알바하니까 뭘 느껴요? 아, 오늘 한다고 오늘부터? 아유, 훌륭하네. 1시간에 얼마 받기로 했어요? 4,600원. 최저임금을 받는구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아요?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4,320원. 이야, 정말 똑똑하다. 지금. 박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혜란 학생이래요. 우리 김혜란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힘을 몰아줍시다. 네, 잘 봐요. 이제 빵집에서 4,600원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빵도 사주고 그럴지 기대가 되죠? 그러면 기대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3번만 해볼까요? 자, 시작! 기대된다. 그렇다고 또 4,600원 이상 빵 사주면 안 돼요? 하루에 600원어치만 사죠. 600원어치만. 알았죠? 네. 또 남학생, 그 안경 낀 남학생은 요새 어떻게 보내요? 뭐야 너? 거기 안경이 3명이나 있네. 안경 안 낀 사람 물어봐요. 그것도 안경을 벗는 사람은 또 뭐야 또? 그 첫 번째 여기 세 번째 줄. 아웃백. 알바예요? 어디서? 아웃백에서? 거기는 1시간에 얼마 받아요? 5,000원! 와, 야. 이미 시작했어요? 네, 우리도 그럼 한 번 더 해줘야죠. 그죠? 자, 시작! 기대된다. 근데 아웃백은 좀 비쌀 것 같은데 저기서 사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네? 쉬워요? 돈 벌기가 쉬워요 아주? 돈 벌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가 쉬워요? 하는 게, 일하는 게. 그래도 다들 열심히 사시네. 저는요, 여러분만한 고3 요때 저는 그때 이불 쓰고 집에서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매일 뭐 인생이 이러냐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지금 수능 시험 같은 이제 학력고사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제가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돼요. 왜냐면 에이, 그 시간에 그냥 그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쓸 걸 그런 이제 후회가 많이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자기 맘대로 뭐가 안 되는 순간이 잘 되는 순간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해라 아침밥 먹고 가라 뭐 이렇게 공부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런 대로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아이 짜증나 싫어 그리고 엄마 싫어 뭐 이러고 이제 승질도 부리고 이랬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자기가 자기 시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또 엄마한테 짜증내는 그것도 이제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짜증을 내야죠. 그죠? 어른이니까. 지금까지는 아이들이니까 엄마가 짜증내도 받아주지만 대학생이 돼갖고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섭섭하죠. 다 키워놨더니 저 자식이 저게 그냥 나한테 그냥 맨날 반항만 하고 지잘났다 그러고 엄마가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대화가 슬슬 안 되기 시작하고 좀 있다가 이제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고 그러면 엄마 아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이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부모님처럼 나를 과연 사랑하고 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해준 분이 있나 그때마다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아줌마도 50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렇고 이 아줌마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야, 너 뭐가 좋냐? 너 모른대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찾아라.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무슨 일을 하면 네가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 그게 네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때 네가 아,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생각하면 된다. 그랬더니 분명한 게 한 가지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엄마 나는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그 다음 날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들이 항상 거꾸로 얘기를 해야 잘하는구나. 그러고 요새 이 아줌마는 항상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이거를 빨리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교 4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평생 동안 실증 안 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지 못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방황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만한 나이 때 그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방송국에서 굉장히 일을 하고 싶었어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약간 반항심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도 방송반을 하고 싶어 했고 고등학교 때도 방송반을 하고 싶어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못 하겠어요. 그거를. 왜냐? 방송반을 하면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못 하겠어요. 담임선생님이 강제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들어갔는데 또 못하게 담임선생님이 응? 너는 반장하고 그런 걸 해야지 무슨 방송반을 들어가서 그런 걸 하냐고 뭐 막 선생님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송반에 들어가갖고 뭐 애들한테 팝송도 틀어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막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3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결국은 학력고사를 잘 못 봤어요. 잘 못 봐가지고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이 인생이 꼬이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실컷 못 해봤는데 방송반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방송반에 들어갔어요.
방송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말 참 재밌게 지냈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학교 생활은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요제도 나가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제가 이제 딸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점잖게 학교에 가서 교수하기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하도 그걸 바라시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나는 공부를 열심히 더 해서 교수가 돼야 되나 보다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대학교 4학년 됐을 때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반에 대한 미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9월 달에 KBS 방송 시험을 봤어요. KBS 방송 시험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운 좋게 됐어요. 운 좋게 돼갖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을 찾아간 그 저의 목적은 뭐였냐면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무슨 방송국에 취직을 하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대학원을 가야지. 그리고서는 계속 학교에 남아야지.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KBS 붙은 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간둬야 되겠다 생각하라고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책상을 탁 치면서 야, 너 정말 잘 생각했다. 너 그 KBS 가라. KBS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뭐라 하냐면 내가 4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이 공부를 계속 한다는 거는 골방에 앉아서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고독한 직업인데 교수라는 게 근데 제가 성격이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때려치고 딴 일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부터 KBS를 들어가서 네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다녔는데 야, 어떻게 교수님이 나를 저렇게 한순간에 버리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공부를 잘 안 했지만 그래서 참 섭섭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교수님이 날 좀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홧김에 에이 가자 그리고 이제 KBS를 간 거예요. KBS를 가갖고 연수를 하는데 연수가 끝나고 나니까 KBS 춘천 방송국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춘천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생겨서 뭐 1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꼬불꼬불한 강촌길을 따라서 2차선 도로를 가야 돼요.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버스가 그 길에서 굴러 떨어져요. 강으로. 그런 위험한 길이에요. 그 산 따라서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거길 발령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시집도 안 간 딸이 어디 가서 하숙을 하냐 그러면서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남들은 다 취직하고 친구들은 뭐 다 어디 갔는데 나 혼자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서울 춘천을 출퇴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춘천에 가면 아침 8시 반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침 8시 반에 도착하면 그 방송국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조그만 마을이니까 조그만 도시니까 다 9시 땡 해야지 사람들이 다 와요. 8시 반에 도착해서 다시 6시에 퇴근하면 집에 오면 밤 10시예요. 그 생활을 계속 했어요. 제가 그 생활을 계속 했는데 10월달이 됐어요. 10월달이 됐는데 이게 날씨 추우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날씨 추우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그러다가 MBC에 싹 전화 걸어봤어요. MBC에 전화 걸어서 거기 신입사원 뽑나요? 올해 그랬더니 뽑는데요. 거기 지방 발령 내나요? 그랬더니 MBC는 발령 안 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MBC 시험을 봤어요. 몰래 시험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또 운 좋게 됐어요. 그래서 열건이 그래갖고 MBC로 옮겨서 제가 82년부터 MBC에 22년 동안 근무했어요. 2004년도까지. 그래갖고 기자도 하고 앵커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얘기해 줄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그 신문사 시험도 한번 봤어요. 신문사 시험도 봤는데 신문사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문사 기자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때가 1980년대 초.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은 그냥 사람들이 텔레비전 방송 뭐 괜찮다 뭐 이 정도 생각했지 텔레비전 방송 기자가 세상을 좌우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문보다는 방송이 그 밑에서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국에 입사하자마자 텔레비전 산업이라는 게 흑백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세상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저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었던 친구들은 신문사에 갔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능력이 덜해서 방송국에 갔는데 그로부터 10년, 15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의 이 선호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것처럼 지금 제일 좋은 거, 좋은 거를 선택하면 그만큼 거기 가서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대학교 친구들도 보면 졸업할 때 제일 좋다는 직장에 들어간 친구는 크게 발전을 못해요. 지금 이제 50이 돼서 만나면 그 아이는 그냥 그 직장에 뭐 많이 올라가야 상무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거보다 못한 애는 부장에서 그만두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못한 직장에 간 사람들, 그거보다 좀 못한 직장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50대에서 만나니까 다 그 회사의 사장이 돼 있거나 그 회사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발전을 많이 하고 지금 이 사회를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내가 최고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것이 어떤 시대의 발전과 함께 나의 그 직업 선택, 앞으로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기 전에 여기 부모님들하고 조금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동문회에서 막 화내고 뭐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고 막 이러지만 제가 경희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여기 신촌이었어요. 신촌에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근데 그 좋은 학교들 다 놔두고 버스 타고 뱅글뱅글 돌아서 그 134번이란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집 앞에서 탁 타면은요 연세대학교 쓰고 서강대 쓰고 이화여대 쓰고 그리고 동대문 지나서 성균관대학교 쓰고 그 다음에 고대 쓰고 이제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정말 그때는 마음적으로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나 요즘 제가 나온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발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당시보다는 지금의 제가 나온 학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발전했어요. 그것처럼 학교도 지금 제일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 세상은 항상 꿈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최고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최고에 있는 직장을 가면 그 직장에서 노력 안 하고 안주하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처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후발주자는 항상 선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후발주자의 군에 끼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행복하고 성취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고개 끄덕끄덕한데 김원재 학생 맞아요? 네. 그렇게 동의해요? 꿈이 뭐예요? 미생물학자? 그거 아주 훌륭한 꿈이에요. 그냥 앞으로 그 IT 다음에 이 세상을 움직일 게 BT예요. 바이올로지.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자기의 꿈을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좌절을 해봐야 돼요.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매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요,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 나오고, 또 제일 좋다는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합격하는 그 순간은 참 좋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부딪혀요, 남하고.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50이 넘어서 다들 만나보면 그 사람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됐을지 모르지만 그 전체의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는 못 돼요. 왜냐? 남을 생각할지 모르니까. 남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다 싫어요. 전부. 그래갖고 따돌려요. 혼자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결코 안 돼요. 그러니까 좌절을 반드시 해봐야 돼. 좌절을 해봐야 남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좌절의 순간에 가슴 아팠을까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좌절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을 얼만큼 유용하게 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이 사람의 불우한 어린 시절이에요. 이 사람은 버락 오바마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 얼굴은 평생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백인인지 흑인인지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을 던지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불우한 시절 동안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사고, 생각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이런 흑인도 아니요 백인도 아닌 이런 나의 처지에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남하고 협상을 잘 해야 되겠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런 터득을 한 거예요. 터득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디 가서 결코 누구와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이런 것이 이제 몸에 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젊은 나이에 미국의 정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정말 슬프다고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 그 사람도 어때요? 엄마 아버지 얼굴을 못 본 사람이에요. 어디 양자로 엄마 아버지가 보내버렸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것을 발명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이 자기한테 잘해줬겠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외로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외로움을 이 스마트폰 같은 것을 발명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발명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다 좌절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좌절이 있는데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고3 때 이제 시험을 정말 못 봐가지고 대학교 1학년은 저도 굉장히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그 1학년 동안에 제 친구들이 좀 다 공부들을 잘해가지고 대부분 다 의과대학을 갔어요. 보기도 싫었어요. 그때 진짜 그 친구들 보기도 싫고 그 친구들 지금 다 뭐 의사도 하고 여자지만 다 자기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친구보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막 고민하면서 야, 내가 왜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안 했을까 하는 이런 어떤 그 나의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더 다양하게 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 나중에 50이 돼서 돌아봤을 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오바마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빌 클린턴도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그 딱한 형편을 원망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우리 구로중학교 고3 학생들도 보면 다 만족해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우리 아빠는 왜 저러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닌가? 우리 집은 왜...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을 불평으로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소화하는 능력, 그거를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을 뭘로 보내느냐 하고 아까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웃백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빵집 가서 이제 알바하는 분도 그거 중요해요. 그 알바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참 좋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책을 좀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책도 잘 안 읽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들어오면 자고 있고, 그 다음에 깨기 전에 제가 나가고, 그냥 애하고는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빵점 엄마예요. 빵점 엄마. 그래서 이 빵점 엄마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집에 들어오면 들어온 아이 이마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 오늘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 지냈구나. 그리고 앞으로 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 나는 우리 꼬마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해줬어요. 듣던지 말던지. 그러면 어떤 때는 얘가 자다가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골아떨어서 자고. 근데 하루는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어제는 들어와서 나한테 기도를 안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녀석이 이걸 다 듣고 있구나. 어? 그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줬어요. 열심히 해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세월이 좀 지났는데 애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책 읽는 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맨날 기도를 해줘서 그런 것 같대. 그래서 야, 정말 다행이다. 어? 책 읽는 게 좋아졌다니. 그리고 요새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요. 우리 애가. 그래서 공부하기는 싫어하지만 글은 잘 쓰고 또 어디 가서 말도 잘 한대요.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근데 그것처럼 저는 항상 그 책 읽는 거를 습관화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우리 구로고등학교 고3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그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그렇고 평생 동안 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이 아줌마가 바라는 하나의 그냥 소망이에요. 근데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 책 속에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힘들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미생물학 공부한다 그랬는데, 그럼 미생물학이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미생물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자기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이후에 혹시라도 좀 이 아줌마가 얘기한 것 중에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책 읽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아줌마가 책 몇 권을 권해줄게요. 버락 오바마가 쓴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영문판으로 나와 있고 한글판으로도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가 30대 초반에 직접 자기가 쓴 자기 자서전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이 버락 오바마가 글을 참 잘 써요. 단문으로 짧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글을 참 잘 써요. 그래서 그 책을 영어로 읽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가 좀 힘들면 한글판으로 먼저 읽어보세요. 자기의 30살까지의 자기의 인생이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해요, 글이. 그리고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잘 묘사해놨어요. 저는 그 책 읽다가 한 2번쯤 울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인생이 정말 그 아버지를 딱 한 번 만났어요. 이 사람이 딱 한 번 만나서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한테 준 거를 거기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사람은 버락 오바마는 그런 자기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농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농구는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도 아마 농구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농구를 하면서 외로움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고요. 또 하나 책은 이런 이제 요즘 SNS,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신문에서 텔레비전 시대로, 그리고 텔레비전 시대에서 이제 이 SNS를 시대로 넘어가는 사회학적 그 변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많아지면 달라진다 라고 돼 있는 클레이 서키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요즘 이 사람이 뜨는 대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많아지면 달라진다 이전에 나온 책 중에 끌리고 쏠리고 법석떨단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책도 하나 있는데 그 책은 제가 못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래요. 근데 많아지면 달라진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여러분이 읽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SNS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SNS의 등장은 제가 보기에는 구텐베르크가 활자 발명한 것처럼 우리 세상에 변혁을 주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게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 SNS 때문에 앞으로 경제도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 값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이 물건이 잘 팔릴까를 고민하면서 물건을 만들지만, SNS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 아이디어를 대가 없이 사람들이 서로 내놓고 꺼내놓고 얘기하고, 그 대가 없이 꺼내놓은 내 아이디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SNS의 경제학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플랫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통합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 SNS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지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줄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시대가 신문의 시대에서 텔레비전 시대로, 그리고 텔레비전 시대에서 완전한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에서 SNS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시간이 줄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는 거죠.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서로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제 변화가 오고,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막 탄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책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이런 거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카풀이라고 알죠? 카풀. 내가 구로동에서 영등포까지 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차를 몰고 다니기는 싫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카풀 회사를 차려요. 그러면 과거에는 일단 카풀 회사를 차리면 차부터 살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차가 있어야 카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차에 타고 가는 나랑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인지,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매일 피곤한 사람이면 아침부터 기분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찾아주는, 그러니까 카풀 회사를 차리려면 자동차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자동차에 태울 사람을, 예를 들면 이 학생하고 이 학생이 둘이 타면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그러면 둘이를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카풀을, 그러니까 하나도 돈 없이도 이쪽과 이쪽을 연결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있는 사람을 골라서 연결시켜주는 그 일만 하더라도 그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돈 번 대표적인 사람이 페이스북의 주커버크예요. 그 사람은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서 자기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북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플랫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돈 안 들이고 서로 모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 새로운 형태의 소셜 네트워킹 산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SNS 시대의 경제는 그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책에서 이런저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또 우리나라 촛불 시위에 대한 분석도 해놨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촛불 시위가 MB 정부는 마치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한 울분을 가지고 시위대에 나온 걸로 착각하고 명박산성을 쏘고 물대포를 쐈지만 실질적으로 그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처음에 동기는 그게 아니고 동방신기라는 가수가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방신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재미있게 돼 있대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 홈페이지 속에 동방신기라는 가수가 나는 촛불 시위에 간다 라고 그걸 탁 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간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저런 촛불 시위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분석해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계속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한편으로 참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지금 읽기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하기 힘들어도 한 번쯤 읽어놓으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클레이 서키 교수의 많아지면 달라진다. 그런 책 두 권을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꼭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을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여섯, 열일곱 한 20명 정도 됐네요. 꼭 읽으세요. 예, 왜냐면 지금 이런 시간이 인생에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여러분을 보면 아 참 좋겠다. 아 참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 아줌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얼마나 꿈을 많이 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꿈 많이 꿀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를 빨리 찾는 사람이 성공해요. 이거를 못 찾고 헤매면 계속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하다가 집어치고 하다가 집어치고 하다가 집어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나만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하루하루 쌓이는 역사가 결국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원순 변호사가 시장이 됐는데 박원순 변호사와 버락 오바마 변호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변호사예요. 둘 다 변호사인데 버락 오바마는 변호사 시험에 붙어서 이 사람이 남들 다 하는 돈 많이 주는 로펌으로 가지 않고 시카고의 빈민촌으로 갔어요. 시카고의 빈민촌으로 가서 시카고의 빈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몇 년을 보냈어요. 결국은 그 시카고 빈민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 오늘날의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동력이 돼가지고 오바마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핵심 축이 돼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된 거고 박원순 변호사도 이런저런 비판은 있지만 이분이 변호사가 돼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이런 거 만들면서 참여연대 이런 거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그 고쳐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어요. 결국은 그걸로 이분은 시장이 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욕 많이 먹고 비판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사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그 산업화 시대에 70년대 80년대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CEO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돼서는 남들이 생각 못했던 청계천을 복원시켜가지고 야 그걸 눈으로 보여줬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많은 국민들이 속았다, 잘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그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의 역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공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계속 갈짓자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계속 인생이 방황만 하게 돼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하기 싫으니까.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실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증날 때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실증날 때 집어치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들이 피아노 학원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한 6개월 다니다가 다 지겨워하고 싫어해요. 그럼 그때 엄마가 딱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때려치는데 같이 오케이 그만둬라. 근데 소질이 있는 애가 만약에 거기서 그때 엄마가 아이 그래도 때려쳐라 이러면 그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저도 요새 후회돼요. 저도 바이엘만 피아노 치고 간뒀는데 좀 더 쳐가 반주도 좀 멋있게 해보고 그런 후회하는 분 있어요 여기? 있어요? 후회돼요? 응? 우리 여학생?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거가 실증날 때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똑같아요. 모든 세상 일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나만의 역사를 만드는 것. 그거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김원재 학생은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또 여기 요 줄에 저기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안경 쓴 학생 회색 폴라 입고 뒤돌아보는 학생 열심히 듣던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네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질문 네 하셔요. 박원순 후보한테 지셨을 때 네? 박원순 후보한테 졌을 때 네. 아쉬운 건 없으신가요? 아쉬운 거요? 사람인데 왜 아쉬운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박원순 후보보다는 제가 그 정책, 서울의 정책에 관해서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 서울 젊은이 펀드 1조 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훨씬 제 정책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흐름 자체가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투표했잖아요. 투표했는데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제가 후발 주자예요. 박원순 변호사는 저보다 한 달 먼저 뛰어들었고 저는 이제 한 달 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갖고 여론조사에서 막 추격해서 가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한 5%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장충체육관에서 이겼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여론조사가 5%보다 더 벌어져가지고 만약에 장충체육관에서 제가 이겨서 제가 후보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여기서는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막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고 어쨌든 제가 만들었던 정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시장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도와드리고 지금 그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현돼서 그 정책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조금 마음의 위안과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또 질문. 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방송 기자나 앵커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는 매일매일의 저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행복했고 오늘은 이거 했고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 정치 국회의원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일은 아니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MBC에서 그럼 왜 그만뒀느냐. 22년을 다녔는데요. 여자로서 한계를 좀 느꼈어요. 아, 제가 여기 더 있으면 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제가 이제 이 기회를 제가 따라서 옮겼는데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정치인은요 전문직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기자라든지 뭐 이런 전문직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뭐 싫은 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국회의원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어요.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하고 틀리다고 배척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버락 오바마 얘기를 해줬잖아요. 오바마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안다고. 근데 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눠준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정치가의 요소 중에는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도 어떤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할 때는 내가 정치를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제 스스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빚 갚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빚?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데모하러 가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도 무섭고 또 TBC라는 지금은 없어진 방송국이지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퀴즈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좀 짭짤했어요. 알바가. 그래서 그 알바의 유혹 때문에 이 알바 이 하는 시간하고 애들 데모하는 시간이 겹쳐요. 그래갖고 거길 잘 못 갔어요. 그래갖고 여기 알바에서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아이들 뭐 맥주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그러긴 했지만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17대 국회 때는 그때 민주화 운동했던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빚을 갚아주자. 같이 동참해서 빚을 갚아주자는 그런 마음으로 17대는 일을 했고요. 18대는 구로에서 정말 그 당시에 민주당 당선되기 힘들었는데 저를 뽑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로 주민들이 원하는 데만큼 구로를 정말 많이 바꿔드려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바꿔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18대 국회의원을.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선거가 있는데 19대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이게 봉사예요. 헌신.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내가 내 이야기처럼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겠다, 서울시장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제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하고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정말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돼서 모두에게 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자칫 잘못하면 재벌 독식의 사회로 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왜냐? 노무현 정부 때도 이 재벌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MB 정부 들어서는 재벌이 해달라는 대로 다 고쳤어요. 법을. 지금 그래가지고 떡볶이 가게도 재벌이 하고 문방구도 재벌이 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재벌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저는 무슨 철학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재산을 증손자한테까지 물려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재벌가가 대대로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의 힘을 가지고. 이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거는 사람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하는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이게 건강한 사회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자라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 독식 사회가 돼가지고 중소기업이나 1인 창업, 젊은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존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커버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10년에 한 명씩 나와요. 그래서 그 10년에 한 명씩 나오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주물럭거려요. 그래서 그 사회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 LG 이 세 그룹이 우리도 제가 자라날 때는 정주영, 이병철 나도 정주영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저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거든. 자기의 힘으로 뭐를 일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자라는 세대들한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 많은 아버지를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점점 잠식당해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 12,000개의 기업이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창의력 있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날개가 꺾여요. 왜? 재벌들이 와갖고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홀딱 가져가 버려요.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똑같은 거 만들어 버려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정한 사회, 그다음에 기회를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좀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힘들지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대부분 태백이라는데. 네? 잘 안 들려요. 대부분 태백이라는데. 네? 잘 안 들려요. 대부분. 대부분 태백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태백이요? 이태백 질문을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태백 20대 백수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이 다 가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특정한 곳에서 모든 기회를 다 움켜쥐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은 바늘구멍이고 하고 싶은 일은 저건데 거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조금 그거보다 못한 데 가면 그건 너무 시시해. 지금 20대와 30대가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한번 봐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주커버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수성가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일궜어요. 자기 스스로 일구고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어느 정도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왜 기부하냐?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자수성가 해가지고 기부한 사람 지금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자수성가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의사였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직업을 바꿔가지고 성공했고, 거기서 또 뭔가 좀 잘 살아보자고 같이 기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한테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를 많이 바꿔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무슨 동남아에 있는 왕족 국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저 뒤에 안경 낀 학생. 네. 재벌을 마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재벌을요? 재벌을 마치 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재벌의 그 자손들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죄냐고요? 그 사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한테 그런 물려받은 그런 자본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기업을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마치 그 재벌 사람들을 억누르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그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적인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상속세 제대로 안 내고, 증여세 제대로 안 내고, 세금 제대로 안 내고, 항상 특혜를 원해요. 특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금 내라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제도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그룹은 자기 아들한테 자기 재산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변칙 상속을 했어요.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분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재산을 그냥 물려주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다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40% 50% 세금 상속세 내는데 왜 재벌들은 꼭 특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벌들의 형성 과정이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금산분리,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분리를 시켜놨었거든요. 왜냐? 금융회사가 일반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재벌 돈이 주머니 돈처럼 다 투자해주면 그 자기 친척들한테만 투자해주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공평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막아놨었는데 이것도 또 터달라 그래갖고 지금 터졌어요. 그러면 이 돈의 흐름 자체가 공평하게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질문 받을게요. 하늘색 아이폰 이렇게 들고 있는 학생 아까 손 들던데. 네. 고학력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그 지지라든지 그런 걸 받고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국회의원 그 회의장 가면은 치료탄 사건이라든지 폭행 사건이라든지 막 그런 바보 같은 일만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없나요?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제도가 선진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예를 들면 법을 마음대로 직권상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직권상정하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항상 모든 게 이제 토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직권상정하는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일념 하나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처럼 직권상정 못하게 하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이 국회의 모습은 굉장히 지금 낙후된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참 속상하고 마음에 갈등이 많고 그래요. 그리고 국회는 고학력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고학력자가 아닌 분도 국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국민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3교시 수업하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네? 괜찮다고요? 오늘 제 얘기가 조금 들을만 했어요? 네. 그러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2권의 책을 오늘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렸는데 요즘 시간이 제일 많을 때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약속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고 3학년 친구들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회고하고 있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진짜 진지한 조언 열등에 들려주신 박영선 의원께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11시까지 국회를 가야 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